인천 시민 시작을 할까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6차 인천 시민사회 포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제로 김상철 위원님께서 연구위원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지금부터 해주실 텐데요. 네, 주제 제목은 참여예산제 재정민주주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현행제도 사례 쟁점을 중심으로 이것으로 해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서 하는 게 좀 익숙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여예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주로 대상은 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와 같이 참여예산제의 제도 바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관점을 좀 먼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행정참여제도를 그것의 어떤 유형으로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나 재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즉 지방정부나 혹은 중앙정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국가나 혹은 정부를 작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을 재분배하는 건데, 이 재분배 과정이라고 하는 건 행정의 말단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익숙하게 행정에 해왔던 것과는 다른 재정의 분배 혹은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지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어서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도 좀 일반적인 그 예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 재정과 관련된 제도가 되게 복잡하고 개념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표현해, 이거는 이거를 표현해. 거의 1:1 내용으로 예산 재정에 대한 개념은 그 개념이 사용되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예산서를 보고 예산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이제 지원 기구에서 이 개념들을 되게 연성화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몰라도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참여예산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예산 재정에 대한 권한을 행정에서 시민으로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예산 재정 제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혹은 규칙들을 시민들이 직접 습득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그 예산 재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재정에 대한 참여는 그 전문화되어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시민이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재정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그걸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이나 조건에 대한 그 정보 없이 그냥 단체장에 주어진 요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변형된 공모제도에 불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시정부의 재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고, 기존의 시가 하고 있는 행정사업 중에서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는 진단 이후에 시민들의 힘으로 어떤 사업들을 편성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나 재정의 균형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예산 제도는 사실상 변형된 주민 공모사업 구조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참여예산 제도의 운영 사례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참여예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왜냐하면 참여예산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법률화해서 의무화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법률로서 강제로 편성권을 나눠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전제되어야지만 그 제도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이런 거 관심 없어라고 하는 단체장이 등장하면 참여예산제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 거죠. 당연히 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이 정치적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래서 이 제도의 깊이와 폭을 어느 정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단체장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과 얼마나 나누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작 계약 한도액을 얼만큼 늘릴 거냐, 혹은 그 참여예산 제도의 유형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거나 뺄 거냐, 요 정도의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누구든 간에 참여예산제는 사라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참여예산, 조금 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참여예산이라는 것도 당분간은 생기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 놓은 거다 보니까 어떤 단체장도 이것을 나의 제도다라고 가져갈 수 없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평균치 이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사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괜찮은 제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을 구상할 때에는 두 가지의 트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부적 트랙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 내부에서 기왕에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괜찮게 운영할 수 있는 내부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것은 그 안에 좀 우호적인 관계망이 있을 때 가능한 전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바깥에서는 조금 더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참여예산제의 취지나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행정에서 껍데기로 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대당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당 관계에서 가장 크게 곤란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우리가 껍데기라고 부르는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의 값어치를 낮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변형된 방식으로, 이를테면 경기도의 그 안산시나 내지는 그 서울의 은평, 그리고 그 남양주시 뭐 이런 데에서는 어떤 전략을 택하냐면, 아예 지역단체가 별도의 예산학교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막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방식의 참여예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립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쨌든 제도 내부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걸로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참여예산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게 법률적 조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참여예산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뭐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한 굉장히 이념형에 가까운 참여예산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전히 운동으로서의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정당, 즉 정치 조직의 공약이나 내지는 이런 슬로건으로서 충분히 참여예산제가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상의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이후에 실제로 참여예산제 자체를 정치적 의제로 내놓는 정당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딜레마인 겁니다. 이 제도의 혁신, 강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죽은 개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예산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법률, 예산이나 재정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제에서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식, 요게 이제 좀 남아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참여제도의 그 정치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가로막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 구조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는 결국 법률적 근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아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이제 관료 조직들을 뚫을 때에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재정법상의 요 4호의 내용, 이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국민 참여 예산을 시행했던 법적 근거입니다. 예산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5번째 내용, 성별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성인지 예산서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참여예산제, 성인지 예산서, 기후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다 공통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예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예산 재정을 운용할 때 당연히 전제해야 되는 원칙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 각각의 내용들을 해당 정부가 얼마큼 구체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정부의 이 예산 원칙에 있어서의 각각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면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의 사호에 따른 국민참여 제고와 관련된 노력은 뭐냐? 없죠. 성인지 예산서를 제대로 하냐? 안 하죠. 요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제서야 첫 발을 떼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나온 건 엉망진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의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39조에 별도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라고 하는 별도의 조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상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법률상의 내용을 보면 종결의가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무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는 뭐냐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사실은 참여예산 제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소위 주민 그 공모형 사업이라는 건 뭐냐? 이 취지에서 놓고 보면 아주 부분인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예산 과정은 되게 많은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당장 작성하는 예산과 관련된 서류만 하더라도 예산서가 존재하고 성과계획서가 존재하고 혹은 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성과 결산서가 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예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민 참여가 거의 안 돼요. 그냥 오로지 몇 사업에 대한 실링액을 정한 공모 사업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세출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에 주민 참여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는데 주민 참여 방식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물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징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힘들어요. 조세는 상위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과징금 과태료는 사실 단체장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혼잡 통행료도 그렇고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상업시설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 같은 거고요. 그곳의 감면폭과 그 다음에 증액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이 많은 인천 시내에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게 대형 마트 때문이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조금 더 그 교통 혼잡 유발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그렇게 단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도 참여예산으로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제에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고 그런 사례가 없는 것뿐입니다. 특히 개별 사업 공모와 별도로 해왔던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부 바뀌고 나서 약간 주춤한 상태이긴 한데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라고 하는 것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었고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 방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자 심사나 내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선정하는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취지의 한 10분의 1 수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례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보면 참여예산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되면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는 권한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 딱 하나만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개최할 수 있는데도 그걸 개최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위원회 기구에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시행정부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냥 조례상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행정부서가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참여예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심으로 얘기하는 데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하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참여해봤자 나의 동기가 별로 안 생겨요. 공적 동기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못 인식이 되고 있는 좀 민주주의 구조에 대한 환상 같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출직 공직자가 소위 주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독점한다는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할 때 우리는 참여예산위원들한테 당신들이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공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는 넌 그 사람들이 무슨 주민의 대표냐라고 반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주민 대표 혹은 민주주의를 생각해왔던 게 얼마나 얄팍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중에 나은 사람을 뽑는 선출 방식도 존재하지만 우리 중에 가장 평범한 이든이 갖고 있는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죠? 그 표본 자체가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그 표본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성이 투표로 뽑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적정한 균형에 따라서 인천 시민이 만약에 그 1000만이라고 하면 그 1000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성에 기반을 해서 지역성과 성별과 장애 유무와 내지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한 표본을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표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회도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기구가 맞죠. 다른 원리로 구성된 대표기구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여예산제 초기부터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당신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원래 민주주의란 다양한 대표성들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 가장 나은 자들이 선출되어서 오는 그런 대의제의 대표성도 존재하지만 우리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 같은 대표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다중이 갖고 있는 대표성에 맞출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먼 곳을 보고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대표성에 그 시각을 맞출 거냐는 그 사회가 결정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위스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이상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라고 지방의회가 없습니까? 근데 왜 거기는 번번이 주민투표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까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납득하죠. 왜냐하면 이게 외국에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스위스에 사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천시의 중요한 문제를 인천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 봅시다라고 하는 걸 제도한다고 한번 상상 혹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먹힐까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못할 건 또 뭐 있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안 처리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발생 방식으로 충분히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그 사회가 이 선출직 공직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민주주의의 바깥, 그래서 민주주의를 얼마큼 더 확장돼서 이해하는가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출 방식의 이 대표성이 결국에는 선출되지 않는 행정의 독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를 감시하는 유일한 주체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눈치만 보면 실제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시나 내지는 참여와 관련돼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정자원이나 혹은 예산 등을 독점하고 있는 그 행정조직에 대한 감시나 통제들을 더 다양화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 이 대표성의 구조와 관련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지방 의원들 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예산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장은 예산 편성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고 지방의회도 예산 심의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은 독점 권한이 아니라 우선권에 가깝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단체장의 보유 권한 맞습니다. 근데 단체장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독재죠.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우선권의 문제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제도로서 갖고 있는 그 편성권과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우선권은 맞다. 근데 그것을 독점권이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되게 이상한 민주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투표로 독재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원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는 어떤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적 결정과 관련돼서 그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참여예산제야말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독점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되는 것이고, 또 확대시켜보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 참여예산 제도를 막 설계를 할 때 공무원들을 설득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것에 대한 공무원 조직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의 구성 원리로 했을 때 추천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100%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추첨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올 줄 알고 최소한 그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추첨제로 해도 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시민들의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아내는 것, 이거는요 그 안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300명 정도의 규모면 그 특별함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10명 뽑는데 1명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10%의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300명 뽑는데 10명 있잖아요. 그래봤자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방식의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되게 있는데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추천 방식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참여예산제를 시행했던 한 10년 정도 얼만큼 예산이 주민들에게 쓰였느냐 이것보다는 참여예산 위원을 경험했던 분들이 과연 내가 행사한 어떤 공적 권한이나 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참여예산 교육을 딱 가면 기본교육에서 늘 하는 말이 여러분은 봉사자로 온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권한이 침해받으면 그 일에서 나가실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이 긴장합니다. 당신들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일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와 관련돼서 주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참여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역시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공적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것이 계속 회피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눈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에게 당신이 스스로 하고 있는 공적 책무와 관련돼서 오히려 같이 전화를 하는 거죠. 같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물론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라고 알고 왔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봉사라고 알고 하기에는 예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시민들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돈으로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돈은 국가가 번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돈을 갖고 우리는 분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분배하는 과정이 그렇게 사소하게 일종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여유 시간에 그냥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애초부터 이건 발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왜 이 참여예산위원회가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까? 라고 동네 주민이 물어봤을 때 적어도 참여예산위원이라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참여예산위원이 봤을 때 제한 사업 중에서 그나마 이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고 대놓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이 생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멋모르고 나는 그냥 동장 시켜서 왔는데 이런 분들조차도 참여예산위원회 그런 거였어요 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지 그럼 그걸 가지고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면 계속 어물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 활동가들 특히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시민들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시민들 되게 역량이 많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은 권한을 확인시키고 더 많은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을 보여줄 때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쨌든 경험적으로 한 10년 정도 전국의 참여예산 위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거는 군단위 가서 이장님을 하셨던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을 하셨던 똑같아요. 이분들 역시도 기존의 때가 많이 묻어있긴 하지만 참여예산위원회 혹은 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이게 고양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이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늘 청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 군의원들한테, 통장한테, 아니면 동장, 면장한테, 혹은 군수한테, 시장한테 늘 가서 청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동네 길 하나 놔주세요. 공무원한테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청탁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결정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의 수준이 아무리 낮더라도 도로 까는 거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군수 만나서 샤바샤바해서 갖고 오는 예산보다 내가 참여예산에 넣어서 딱 선정돼갖고 갖고 오는 예산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요즘에 체감하는 것들이 의회, 군의원 혹은 시의원들한테 급신되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시민들이 내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2010년에 그러면 이 규정이 없었냐? 있었죠. 사실은 지역 운동으로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 이 법 제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의무화입니다. 의무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의무화된 요 시기를 보면 요때 정부 성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보적 정권이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법률이 여당 의원 발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제는 2010년 전만 해도 그 진보정당이 단체장을 하거나 아니면 광주 북구처럼 굉장히 특수한 지역에서만 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2010년, 2011년 이런 보수 정부에서 이걸 의무화할 수 있어?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보수 정부가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했을까? 그게 왜 그랬냐면요. 지방재정의 통제 수단으로 주민을 동원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에 지방재정 위기, 특히 인천시 되게 심했죠. 이렇게 파산, 이런 얘기도 성남시 이런 데 있었고, 인천시도 아시안게임 유치니 뭐니 하면서 재정이 파탄이 났네, 이런 게 되게 언론에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단체장과 공무원 잘못이지 그게 주민 잘못이냐. 그러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중앙정부가 긴급하게 재정을 넣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사업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걸 보수적인 기재부에서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지방정부에서 돈 달라고 할 거잖아요. 기재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했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쌍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방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서 그걸 들여다보게끔 권한을 줬는데 나중에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면 중앙정부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재정을 들여다보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맥락이 당시 법률 제안 취지와 국회 회의록 논의 과정에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역설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적 제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통제 방식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일종의 지방재정 통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이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실행해야 되는 지방정부 입장에선 이 취지대로 운영을 할까요? 누가 자기 귀에 자기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률 제한 취지와는 다르게 되게 시혜적인 제도인 것처럼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다 주민들에게 예산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이거는 해외에서도 되게 재밌게 보는 건데 법률화돼 갖고 시행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되게 신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서명운동하고 주민운동해 갖고 겨우 참여예산제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참여예산제를 만들어? 되게 신기하네. 실제 OECD 국가의 재정 투명성 지표 중에서 국민 참여 항목이 우리나라가 되게 높아요. 그 이유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왜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참여예산제의 여지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가 지방재정의 감시잖아요. 통제잖아요. 그럼 지금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간극이 우리나라 참여예산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통제장치나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체 예산을 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에 넣음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또 여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요 시책 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 배심원제 같은 거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주민 배심원제 방식으로 참여예산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체장이 바뀌어서 안 하지만 어느 군 같은 경우는 군민참여단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군민참여단에 뽑힌 분들이 내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 중에서 일정 규모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 의견이 강제 권한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의견을 이제 주민들이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단체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민들이 하지 말라니까 그럼 안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한 군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제도의 그 확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저는 이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폭이 굉장히 좀 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재정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참여예산 조례 보면 다 재정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재정민주주의를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는데 재정민주주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그 정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호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재정학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요 빅셀이라고 하는 이제 스웨덴 학자의 얘기를 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딱 이 재정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원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후진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국가가
사회 구성원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 선호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 바로 재정민주주의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저 세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시민들의 재정 선호 혹은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는 게 재정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재정 선호와 공공재 선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식별할 거냐가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뭘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을 집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요게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예요. 근데 요게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이나 내지는 원리에 부합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참여 예산제는 여기에 머무르죠. 공공재 선호 정도 이게 딱히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투표 방식이든 뭐든 선호를 파악하는 건 하지만 이 집행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참여 예산을 통해서 공공재 선호를 확인하는 예산의 비중이 기껏해야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예산. 그러니까 실제 이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증거라기보다는 참여 예산제를 전체 예산의 아주 일부만 하는 게 재정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 거죠. 그럼 나머지 90몇 프로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재정 선호와 공공재 선호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사업 집행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건 재정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참여예산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주민들 대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요 얘기를 하는 편인데 다른 지역 부러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할 때 제가 요 해외 사례를 좀 갖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르투 알레그레, 알베세테, 뉴욕, 파리가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를 연구하는 소위 이제 대학 쪽에 있는 아카데믹 연구자들이 모범 사례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한번 들어보시면 아는데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는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정치 참여가 굉장히 낮은 지역 커뮤니티의 정치적 동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당시 단체장은 그 행정부 내에서의 소수파였거든요. 의회가 보수당에 의해서 장악된 이 단체장이었던 거죠. 그럼 나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돼.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부결될 게 뻔하거든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수의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설계가 됐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뭐냐면 여기는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100명 정도의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발굴되잖아요. 100명당 1명씩의 대의원을 부과합니다. 그럼 그 대의원이 전체 그 지방정부의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사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대의원을 많이 뽑아서 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많이 보내야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르투 알레그레 참여예산의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체육관에서 합니다. 왜냐면 많이 참여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동네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운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정 참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 사업이나 내지 이런 것들로 계속 조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조직이 만들어져요.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막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쪽의 목적이었다면 뉴욕 같은 경우는
지방 의원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시장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의원에게 할당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기 지역구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업 제안자가 거리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낡았어요. 아이들이 그거 타다가 다칩니다. 그러니 요 투표 기간 동안 우리 사업을 꼭 뽑아주세요라고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막 홍보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참여예산 제도는 제안자가 사업 제안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저쪽에서 사업을 오해하든 왜곡시키든 뭐 하든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제도입니다.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사업 제안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지지로 호소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이 중간 기구가 되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위원회 만들고 지역회의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직접 지지를 받는 방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참여예산 예산, 할당되는 예산이 제일 큽니다. 몇 천억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예산이 몇 천억이나 되면 사업 건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서울시 같은 경우가 500억 할 때 사업 제안 건수가 1000건밖에 넘거든요. 근데 한 3000건 들어왔을 때였는데 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해야 되는 건수가 1000건 정도가 돼요. 3분의 2가 날라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문과가 일주일에 다뤄야 되는 안건이 한 300개가 되는 문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원 환경문과 이런 데는 인기가 많으니까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